안녕하십니까, 최희준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외 시작합니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영범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오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발언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참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하고 그것에 그렇게 정말 큰 긍지와 자부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도 치료를 해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물도 공급하지 말고 말라 죽이겠다 그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 하고 많은 말 중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말이 여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대안이라도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될 야당 대표가 군중들 앞에서 서울시장이 청와대 식수를 끊지도 모른다. 끊을 수도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무서운 정치 보복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 저는 정말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군중들 앞에서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위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야당의 대표가 정말 여당을, 보수 세력을, 집권 여당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참 저희들 스스로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오늘 드러난 사실에는 미용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2천억 원이나 이상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겠다가 아니라 청와대에 식수 끊겠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시간차 설전을 벌인 것인데 지금 뭐 시국이니만큼 오고 간 말들이 상당히 거칠죠. 그게 뭐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뿐만이겠습니까? 요즘 뭐 부역자니 네. 폐륜이니 뭐 세습 이런 극단적인 언어들이 난무하는데 저는 요즘 TV를 보면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네. 이 정치에 대한 혐오증 부추기에 경쟁에 들어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로 TV 보기가 끔찍합니다. 네. 지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위기 상황, 전 국민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이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라면 참 기회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철학의 깊이, 네. 또 인생 살아온 역정의 깊이, 또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분들이 나서서 정말로 장삼 이사 어디 저작거리에 떠도는 그런 용어들을 동원해서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리더십, 국가 리더십이 대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권위가 추락하고 식물 대통령 비슷하게 되는 뭐 다른 분을 보면서 다른 지도자를 보면서 그래도 위안을 얻고 기대를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시스템인데 요즘은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걸 못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소개를 할게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데이비드 맥컬러라는 사람이 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만약에 냄비에 넣고 우리가 조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그 밑에 바닥에 남는 가장 큰 덩어리는 이것은 언어일 것이다. 네, 말. 말일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로 열고 국가기관이나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말에서 나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그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줘야 되는 아주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요즘 오가는 말들이 뭐 거칠기도 상당히 거칠지만은 또 오보도 많아요. 어제도 뭐 추미애 대표는 요즘 연일 지금 뭐 말실수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미용에 2천억을 썼다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러던데. 그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을 2천만 잘못한 원은 거라고 이제 잘못 그러는데 이제 입력이 된 것 같은데. 만 배를 과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만 배는 과장이라고 안 하고 거짓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험한 거 주로 이제 추미애 씨 쪽이 말이 험하고 이정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뭐 말이 험한 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처량한 느낌까지 들 네. 정도로 수세적인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것 또한 그 바탕에서는 이념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념 대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좌우 대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의 대결이니까 이 말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부역자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이념적인 대결일 때만 가능한 저도 이야기입니다. 부역자 얘기가 요즘 그냥 수시로 나오는데 이건 좀 그래서 도가 지금 지나친 것 같아요. 아까 그 저 소개 들었지만은 뭐 박원순 시장이 물대포를 못 쏘도록 물을 끊겠다 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없으면 그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식수를 끊겠다는 말은 한 적은 없지만은 그건 이제 추미애 대표가 한 그 얘기죠. 추미애 대표가 한 거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심이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민심이 탄핵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박원순 시장대로 했다면은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사실 농담으로 집어 넘기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 뭡니까 이거 일종의 쿠데타 선동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심이 탄핵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민심이 탄핵했다. 그럼 5천만 국민 중에서 광화문에 모인 몇십만 명이 결의를 하면 물러나야 된다. 이거 그리스 시대 때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니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95% 이제 5% 지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민심이 탄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한 얘기 그런 아닌가 말을 싶은데. 국무회의의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더구나 이 사람이 변호사고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게 보도할 때는 진실을 몇 개를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게 뭡니까? 지금 아마 토요일에도 모이면은 이게 나라냐 하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네, 그렇겠죠. 이게 가장 큰 유행가입니다. 이거 작사 작곡한 사람이 과거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김일성 찬양가를 작사 작곡했다가 감옥살이하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은 왜 안 알려줍니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럼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됩니까? 그 처음 그 맞는 얘기입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저도 처음 들었는데. 팩트. 예. 윤모란 사람인데 예. 막 그런 그 정도. 그다음에 이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물론 촛불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은 좌우가 없어요. 남녀노소도 없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주도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광우병 소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당과 싸우기도 바쁜 친박은 같은 당 안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는 지금 또 비박하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들은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칩니다. 대권도전 포기 선언에 대해서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만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런 결과는 김 전 대표의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려면 본인부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에 대한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새누리당도 이제 결국 분당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1호 탈당으로 김용태 네.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가 탈당을 했을 때 이정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좋은 말을 했어요. 네. 뭐 행운을 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탈당을 안 했거든요. 아직도 했죠. 당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에 남아서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선언을 했죠. 당에서 물론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뭐 고려하겠다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당 안에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하고 뭐 어제 오늘 이장우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언행이 하늘에 떠 있는 뭐 깃털 구름과 같이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새누리당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자들 당원들하고 많이 접촉이 있어요. 그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공화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흘러온 당의 흐름 때문에 당이 분당되는 것을 굉장히 당원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이 분당되면 이 상태에서 분당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필패다. 눈이 라는 와봐야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가 설령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이제 그 뭐 비상시국회의라든지 이제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당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당원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이 움직이면 분당을 전제로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 그렇지 이 않다고 정도면? 봅니다. 비박.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친박이나 비박이나 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 분당을 않다고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이 심한데 지금요 우리가 이제 좀 정치 공학적인 얘기지만 시나리오는 앞으로 서너 가지로 압축돼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는 결국은 최종 목표는 내년 대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김무성계를 비롯한 이 비박을 중심으로 한 계가 나중에 지금은 제일 유력한 게 이제 안철수 세력하고 그렇죠. 손을 잡아가 제3정당을 만드는 게 제일 유력하고요. 저쪽 문재인 떨어지고 이쪽 박근혜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오히려 친박만 놔두고 저쪽이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김무성으로 뭐 네. 말편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차라리 내 덩어리로 떨어져가지고 하는 시나리오도 있는데 지금 저는 새누리당의 분기점은 어디냐면 반기문 총장의 귀국 시점이 저는 네. 제일 큰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 이정현 대표가 뭐 저 그 대선 주자들 다 합쳐도 10%안 된다 네. 그러는데 이제 남경필 지사까지 나갔으니까 뭐 8%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실제로 다 합쳤는데 뭐 8%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어떤 선택을 거기에 하느냐가 따라서 결국은 그게 내년 대선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분기점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진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과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이 3중 압박이 다음 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가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검찰이 기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과연 거기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 국회 통과는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제 생각에. 그럼 헌재로 가서는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외부 상황으로 봐서는 탄핵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돌발 사건이 앞으로 나오느냐 예. 이 민심에 큰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런데 아주 이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참 비극적인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싫어했다고 알려진 비박 의원들 손에 지금 달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뜨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이야기를 돌리면 말이죠. 이 새누리당이란 존재가 무슨 정당이냐 하는 것인데 이걸 과연 해체 분당해야 될 대상이냐. 저는 새누리당의 역사적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것은 몇 사람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의 좌경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의 말하자면은 일종의 모험 노선으로 가는 것을 막아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한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계속 존재해야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라도 이 당을 없애는 것은 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나쁜 사람은 정당을 없애는 사람입니다. 정당을 없애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김무성 의원 비박계통이 그런 역할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그래요. 보수 재건이 아니라 보수 파괴 또는 보수를 배신한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정치세력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저는 이념 무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념 무장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이용돼 가지고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킹슬레이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탄핵 문제인데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이건 상당 부분 법리 그렇죠. 논쟁으로 갑니다. 또 다른 상황이에요. 네,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헌법에 위반되느냐, 그다음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 정도가 중대하냐 아니냐 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일반 형사 재판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 특검 수사와 별도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꼭 구애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고 무엇보다도 대중 시위, 언론,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사한 내용 중에서 적용된 법률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다음에 강요죄입니다. 그죠? 여기 뇌물죄가 지금 뇌물죄가 박근혜 이제 대통령한테 추가되느냐, 적용되지 마느냐. 않고 있어요. 요 정도 같으면 맞죠. 요 법 같으면 보통 실제로 형사재판을 하면요.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선고유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무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법 적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강요죄 같은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공여죄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특검의 과업이 됐습니다. 네. 특검의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돈을 준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주었다는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없다면은 요 정도 사안으로는 아마 법률적인 판단만에 국한하면은 이것은 탄핵감은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주로 두 개가 이제 탄핵 사유가 됐는데 하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 두 번째가 아주 큰 거였어요. 그게 요즘 보통 언론 보도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데 대통령은 못 해먹겠으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 묻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것은 국민투표법에 절대로 없는 재신임을 묻는다는 제안을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게 저는 탄핵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헌법재판소는 그 정도로는 그렇죠. 그 정도로는 임기를 단축시키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파면을 내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하는 걸 알면서도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국정원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 준 거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약속을 하고 온 거 이거하고 탄핵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두 개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기각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는 심지어 조갑재 대표님도 안 나올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는데. 그럼 반반 보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요것만 보면 기각이 더 높다고. 기각이 더 높다고 기각하는 이 법리적 그러나 제가 다른 정치적 사안을 뭐 뺐습니다.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도 이제 그 사회 당시에 분위기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많이 이제 앞으로 영향을 이제 주겠죠. 3개월, 4개월 정도 진행될 이 정치적 분위기가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네.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때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집권 이제 만 1년이 지났어요. 네. 갓 1년이 지나서 임기가 많이 갈 남아있는 길이 임기 먼 초반기였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4년 차가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말년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 임기를 존속하는 데 대한 상대적으로 다르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이 지금 대선이 다가왔다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지금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게 되면 인용을 하게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에 뭐 이렇게 해도 대선이 불과 6, 7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60일을 서둘러서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개헌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개헌을 해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선제에서 심판하는 소위 말하는 160일 조항도 이게 훈시 조항이에요. 꼭 그렇죠. 지킬 꼭 필요가 지킬 필요는 예, 없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 국가 시스템도 같이 고쳐야 된다는 논의가 국민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면 탄핵의 심리가 들어가고 이쪽에서 개헌 논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당연히 들어가면 헌재에서도 그 그런 거 고려할 개헌이 것이다? 끝나기 전에 그거를 뚝딱 해가지고 아니 개헌은 한참 논의해가지고 이제 8부 능선, 7부 능선까지 왔는데 헌재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 개헌 논의가 무의미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헌행 헌법에 따라서 60일 안에 네.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헌재가 결국은 개헌에 그 실정과 맞춰가지고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제가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네. 언론에서도 일부 다뤘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심리 정족수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보면은 심판 정족수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한 결정, 인용 결정은 9명 중에 6명이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심리는 말이죠. 7명 이상으로 심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31일이 만기예요. 자동으로 나오죠.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정미 대법관이 국회가 추천한 분인데 3월 14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그럼 만약에 두 분이 내려오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한교안 총리가 어떻게 해서 두 분의 추가적인 선임이 안 되면 7분 중에 한 분이 아프거나 그렇죠. 또 의도적으로 너는 박근혜 대통령 그냥 계속 대통령 해야 된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심리 안 나오면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변수가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헌이 이렇게 좀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얘기들은 많은데 가장 강력한 뭐 대권 후보인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뭐 다음 대통령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확 나가질 못하고 있는데. 근데 김무성 전 대표가 개헌 만약 얘기- 개헌의 예.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면은 이제 국민의당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온건 세력, 뭐 김종인 씨도 또 문희상 이런 분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3지대를 만들어서 기치를 개헌으로 내건다. 근데 문제는 개헌의 목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분권형 이렇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단일안으로 직선제 개헌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딱 모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해서 이렇게 결속력이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그다음에 특검 개헌 논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 과정이 동시에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때 과연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니까 그걸 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지만은 중요한 논의로서 계속 이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계 재편도 가능하고 여기에 또 반기문 씨가 귀국하면은 그렇죠. 또 다른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죠. 아주 불확정적인 유동적인 요소로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인용이 결정돼가지고 대통령의 임기가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네.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60일 안에 개헌 논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안 맞는데 논의는 계속되고 다만 이게 개헌이 안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 개헌에 대한 공약이 아주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마다 개헌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선되면은 1년 안에 개헌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한국의 정치 발전에서 이 개헌 논의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는 이제 특검 수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새롭게 지금 이제 바짝 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최순실 사태를 키운 어쩌면은 방조라고 표현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방조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부에서는 뭐 공동 정범 아니냐 뭐 이런 검찰의 얘기잖아요. 책임이 커요. 검찰이 2014년 그 전엔 말할 것도 없고 2014년 10월에 정윤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했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우병우 수석이 그때 민정비서관 하면서 이걸 다 주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순남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던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이제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바로 수직 상승을 하고 김수남 총장이 총장으로 이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검찰이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뭐 휴대폰 압수한 거 그 쇼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어제 특별감찰반을 창성동에 있는 사무실을 수색했는데 저는 거기에 뭐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수사한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검찰이 자기 식구, 자기 조직에 대해서 너무나 편협하고 그런 미온적인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거고 두 번째 최경환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분이 부총리로 있을 때 뭔 일을 한지 전 모르겠어요. 그게 또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작년 12월에 롯데가 면세백화점 재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뭐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원래 그런 거 관여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을 받거나 돈을 받았는지 뭐 안 받았는지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신동민 회장이 50억을 줬다 뭐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이제 나오긴 글쎄요. 나왔는데 돈을 받거나 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누구라도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지만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그거와 별개로 최경환 의원은 지금 소위 말하는 친박 좌장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뭐 상황실장, 후보 비서실장 이런 최고 그 핵심 요직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문고리 3인방 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서로 사실 같이 일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고 그저께도 김무성 전 대표하고 두 분이 만나가지고 뭐 3대3 비대위를 뭐 비박의 3, 친박의 3 이래가지고 당내 엄청난 역풍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이제 위치,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정책적 위치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최경환 의원도 이 정부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 또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하고 또 의혹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시고 또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의무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요 부분에서 말이죠. 우병우 씨에 대한 수사가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병우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언론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중에 팩트로서 확인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마 수사 결과에서 언론이 제기한 문제는 왜곡되는 오보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최순실 사건이 터지니까 우병우 씨의 책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사 결과를 내면 안 돼요. 그것은 이 검찰은 흥신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맞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최순실과 그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과 그 주위 사람들 뭐 혹자는 뭐 일당이라고 뭐 표현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방치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민정수석의 직책과는 어떻게 충돌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많죠. 그건 많다고 굉장히 보시죠? 잘못이죠. 그러나 그것은 형법으로 걸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아, 뭐 그건 자체하고 아니 쉽게 말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아 넣는 이야기입니다. 잡아 넣을 거리냐 아니면은 도덕적인 잘못이냐 정치 잘못이냐. 그냥 우리가 이런 판국에서
너무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된다. 이번에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이 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죠. 기각된 유일한 경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죄가 있으면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그래서 언론이 아주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이게 법적 책임은 나중에 논하더라도 제일 큰 책임은 역시 이번 사건의 제일 큰 책임은 공조직과 사조직을 두 개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조직과 내통하는 바람에 내통이죠 이게 사조직과 내통하는 바람에 공조직과의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국가 기능이 혼란에 빠지고 해서 결국은 지금 자기가 외톨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외톨이가 된 거고 그다음에 요새 검찰 수사를 지금 언론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보면 말이죠. 검찰 수사와 언론의 응원이 가세하면은 여기에 정당까지 응원을 해버리면 여기에 잘못하면 수사에 무리가 많이 생깁니다. 네.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공정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 쪽에 오히려 불리한 방향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심지어 어떤 돌출된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체포하자고 체포영장을 그랬죠. 발부해서라도 하자.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이야기고 아니 세상에 그냥 뭐 젊은 검사에 그냥 아니 그렇다면 그 검사를 꾸짖고 이건 징계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검사 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판사 한 사람하고 작당하면은 현직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그럼 잡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 뭐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한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가 아니라면은 언론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 사람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난 비판한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게 언론이 아니라 무슨 뭐 인터넷상 SNS 아니죠. 이런 데서 영웅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 그런가요? 그건 막 하여튼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검찰은 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칼자루는 보통 대통령이 잡는데 지금 칼자루를 잡은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언론과 야당 아닙니까? 언론과 야당 그리고 그래서 검찰이죠. 예. 여기에다가 또 다른 여론까지 덧붙여가지고 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사실 또 검찰이고 야당이고 뭐 우리 사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언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렇죠. 한편으로 이런 수많은 보도들을 보는 게 어쩌면 아침에 우리 그 불륜 막장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 건강에 해롭고 그걸 왜 보냐 하지만 또 그거 또 보게 보죠. 되잖아요. 지금 우리 언론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인데 이번 최순실 사태, 그러니까 국가의 이 시스템 붕괴 사태를 최종적은 아닙니다만 밝혀내고 한 데는 종편, 언론, 특히 종편의 역할이 혁혁했습니다. 그렇죠. 종편이 하루 종일 이걸 방송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 아프다, 종편 보기 겁난다 하지만 그 종편이 경쟁을 하면서 하니까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뭐 요즘은 소소한 거를 하는데 검찰이 큰 줄기에서 언론이 그동안 제기한 의혹 외에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력으로 먼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아까 공사구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사적 인연하고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이번에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검찰, 두 번째는 정부, 청와대 비서실, 그다음에 더 큰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가 언론은 뭐 사실 취재하는 게 뭐 권한이 뭐 있습니까? 나무집 담벼락에 가서 밤새고 문 앞에서 쭈구리가 밤새고 이래서 취재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법을 만들 수 있죠. 특별 정보 공개를 국정조사도 할 수 있죠. 정보 공개 요구도 할 수 있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그럼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제2의 권력으로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권력 위에서 잠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회, 그다음에 언론도 책임이 있어요. 그동안 그럼 언론은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언론은 민주국가의 공기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할 일을 다했느냐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자성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이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볼 때 언론은 그런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숙명여대에 가서 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처럼 군림했던 것은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왔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로 삼는데도 맞으면 지지받아봤냐?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 대표되는 우리 그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 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이런 또 재벌 대기업들 간에 마지막 특권 카르텔 이게 아주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조만간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제대로 잘 넘겨내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우리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그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그런 과거의 세상들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대청산하고 부패도 대청소하고 정말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공정한 그런 나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기득권 세력을 대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대학생들 앞에서 기득권 세력을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을 보수 정치 권력, 검찰, 언론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만든 이 특권 카르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전 의원이 하는 이야기의 용어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기득권 세력을 가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실제 극우적 정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극우. 한국에는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는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청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운동가는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청산, 청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혁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청산, 청소, 숙청하려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전에는 또 근본을 확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선언문에 성명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근본을 바꿔야 될 나라가 아니라 근본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본을 강화하고 근본을 제대로 지켜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이 지적한 그 기득권은 바로 계급투쟁론적인 관점에서 기득권을 갈랐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득권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 하면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자가 기득권 세력이에요. 법 안 지키는 사람. 법을 그리고 마음대로 갖고 노는 사람, 사유화하는 사람. 최근 예를 들면은 누가 시위를 하다가 죽었다. 그럼 부검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았습니다. 막으면 처벌해야 돼요. 처벌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다음에 그 사람을 편드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걸로 나누면 딱 명확해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누구냐? 국회입니다. 국회. 그리고 정치 검찰입니다. 그다음에 선동 언론이에요. 그다음에 귀족 노조예요. 이게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을 제대로 갈라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의 정치적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누가 기득권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통령도 이번에 들어가겠네요.
검찰 조사를 거부했으니까 사실은 쓰레기. 지금 대통령이 기득권 세력에 안 들어가면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지만은 제왕적 국회가 더 심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더 사실 힘이 그렇습니다. 더 예. 강했던 것이고 지금 아까 추미애 의원처럼 계엄령 편다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뭐 청와대에서 2천억 원의 화장품을 썼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언을 대통령이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했으므로 그런데 야당 대표가 했으므로 언론도 뭐 그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미 언론이 스스로 저런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기득권 세력 분류가 아니, 저는 동의 못해요 개인적으로. 동의 예, 못하십니다. 저는 뭐 제가 평생 언론인으로 있었고 제가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거기에 편입되는 거는 저는 불합리한데 뭐 그런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고 보세요? 그런 얘기를 허영범 전 대변인 본인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지 않으시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문재인 대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게 대통령을 이제는 뭐 거의 자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발언하시는 거 보면은 대통령을 자임하시고 뭐 개헌 반대하는 뭐 거의 뭐 안철수 의원하고 거의 두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을 자임하는 분의 말씀이 저렇게 혁명적 선동을 하는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표얻기 참 좋은 때예요. 그런 분들.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표얻기 좋은 때에 혁명적 선동을 하는 것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그런 효과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보면은 1등이긴 한데 20%에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20%에서 안 올라가고 있어요. 본인이 1등이라고 만족한다면 모르지만은 정말로 대통령을 자임한다면 이럴 때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언론, 무슨 재벌, 대기업, 검찰 뭐 이게 전부 권력의 카르텔이다.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고 세 번째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국회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당에 대해서 특히 저는 우리나라 아까 조갑재 대표님이 국회가 최고 권력 집단이라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무런 책임은 없이 말만 많아요. 권한만 누리는 이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누리는 것도 제대로 누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도 국회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 자주 시간이 있는데 가서 이 회의를 해보면 일반 국민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날 때가 많아요. 굉장히 나이브하다. 저분들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저녁에는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들은 임기 4년 동안 그 권력 위에서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진짜로 이 권력의 카르텔을 깬다면 개헌을 통해서 만약에 하면은 국회를 기존의 국회를 반드시 해산하고 그 권력과 권한에 걸맞는 혹은 그거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겠다 동시에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기관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TV조선을 비롯한 언론과 이 검찰의 노력으로 최순실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생긴 의혹의 안개도 이제 뭐 거의 걷히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대충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는 거의 듣도 보도 못한 약 이름들이 뉴스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남은 가장 큰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때문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사실 몇 차례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은 언론과 국민은 100%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청와대 CCTV라도 있으면은 그 CCTV 화면까지 모든 걸 하루빨리 공개했으면 합니다. 뭐 무슨 약 이름 계속 막 나오고 그러는데 국민 정신 건강상으로도 이런 걸 계속 보는 게 좋지 않고 기자도 맨날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개가 끼었다면은 아무리 짙은 안개도 언젠가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